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14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속출해 하루 새 22명이 숨져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도 42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 양지 요양병원과 대전, 대구의 교회 등 비수도권 집단 감염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위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수도권 상황이 특히 심각해 경기도에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2개,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1개씩만 남아 있습니다. 전라도와 충북, 대전에는 중환자 병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은 오늘 연가를 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도 함께 내려와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짜고 치는 각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비규제 지역 가운데 풍선 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최근 3개월 가격 상승률이 높은 파주와 천안, 울산과 창원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방역 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도 1,000명을 넘었고 서울만 집계해도 지금 400명이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14명입니다. 어제보다 64명 줄었지만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만 993명이고 해외 유입이 21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 수도권만 784명으로 전체의 79%에 이릅니다. 서울이 420명, 경기 284명, 인천 80명인데 서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비수도권은 209명인데 부산이 4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남 20명, 경남 30명, 대구 20명, 충북 19명, 전북 18명 순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7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여기에다 하루 사망자도 어제 하루 처음으로 20명 넘게 나왔죠. 네,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2명이나 추가돼 역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누적으로는 63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16명 늘어 242명입니다. 이 때문에 병상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에 모두 41개뿐입니다. 수도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기 2개, 서울과 인천 각각 1개 등 가용 병상이 4개뿐입니다. 직전일인 15일보다 1개 늘었지만 언제 동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비수도권도 병상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남, 전북, 충북, 대전 등 4개 시도의 경우 중환자 전담 병상과 일반 중환자 병상까지 합쳐 1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수도권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상 1,0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용길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3차 대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입주할 예정이었던 서울 용산의 건물 공사 현장에서도 앞서 확진자가 나왔죠. 나흘 사이에 60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용산구 건설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건설 현장 관련해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용산구 건설 현장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최소 62명입니다. 조금 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0시 기준 관내 확진자가 12명 더 늘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신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9층 규모로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용산구청은 현재 밀접 접촉자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고 방역 조치도 모두 다 마친 상태라 운영 중단 조처를 따로 내리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밀접 접촉자가 아닌 업체 직원들이 나와 정상적으로 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2일입니다. 내부 시설 공사를 하는 하도급 업체 직원이 처음 감염됐고 나흘 만에 61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대부분이 건설 현장 종사자이고 나머지는 이들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실내가 폐쇄된 상황에서 함께 생활했고 현장 식당과 인근 식당 등에서 식사도 함께 퍼진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 CCTV가 없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켰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어제 하루 나온 확진자만 784명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경기도 고양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14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접촉자 조사에서 29명이 더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0명입니다. 이 가운데 병원 직원과 간병인이 17명, 입원 환자가 13명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한 뒤 환자와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습니다. 또 종사자들의 감염이 먼저 확인된 만큼 외부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교회에선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179명이 됐습니다. 이곳에서도 오늘 0시 기준 서울 관내 확진자가 9명 더 늘어 추가 감염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 기도원 관련 확진자도 5명 추가돼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음식점 관련 확산도 계속되면서 확진자 수가 290명에 육박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감염이 노래 교실과 수원 요양원까지 번지면서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0시 기준 이곳 관련 서울 관내 확진자는 5명 추가됐습니다. 파주시 군부대에서도 지난 14일 첫 환자가 나온 뒤 1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14명 모두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이번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832.6명에 달해 3단계 시행 범위인 800명에서 1000명 이상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사회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건설 현장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무료급식소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부 급식소는 배달을 통한 비대면 급식에도 나서보지만 봉사자와 후원금 모두 줄면서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의 한 무료급식소. 문 앞에 급식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부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감염 우려에 문을 닫은 겁니다. 문을 닫은 무료급식소는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난 종로구 음식점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손수레를 끌고 도시락 배달에 나섰습니다. 자, 이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서운 추위 속에 배를 고를 독거노인이나 노숙인들이 걱정돼서입니다. 계속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밥 주세요라고. 그럼 저희가 정말 마음 아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도 그냥. 도시락 50명분에 직접 데운 두유와 귤, 핫팩도 담았습니다. 급식소에선 300명분을 대접할 수 있었지만 도시락은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 많이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고맙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집단 감염 속에 민간과 공공을 포함해 최근 서울에서만 무료급식소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연 곳은 더 붐빌 수밖에 없는데 일손은 달리고 재료비도 부족합니다. 감염 우려에 자원봉사자 발길이 끊기고 후원금이 줄어든 탓입니다. 내일 정도면 1000명가량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무상급식소가 계속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후원은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절반. 2분의 1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민간 급식소보다 자금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공공급식소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야 노숙인 이력제도 등 방역관리도 민간보다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급식소들이 사실은 방역 절차나 이런 것들 다 갖추면서 계속 급식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급식소나 이런 곳에 이제 수요가 조금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치솟는 확산세에다 한파까지 찾아온 12월.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벼랑 끝에 놓인 취약계층에겐 더욱 차가운 겨울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안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자, 윤 총장. 자, 오늘 중으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고요? 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단은 오늘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일과 시간에 접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과 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지 4시간 만에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임기재 총장을 내쫓으려는 위법한 절차와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이번 징계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제거하기 전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귀가했고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어제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뒤 곧바로 소장 작성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앞선 직무정지 때에 이어 또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냈다고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거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 장관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라면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라며 사의 표명 후 첫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 조각으로 남아있다면서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 내부 충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윤 총장 2달 정직 처분으로 검찰은 다시 조남관 차장검사 대행 체제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이어진 직무정지 사태에 이어 2번째입니다. 첫 권한대행을 맡았을 땐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조 차장 검사가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의 입장문 없이 추후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월성원전 관련 수사 등 윤 총장이 직접 챙겨왔던 주요 사건은 지휘 공백 사태로 주춤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대응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현직 검사들의 비판글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한 부장검사는 징계위원들이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적었습니다. 한 평검사는 이번 징계가 우리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이 되는 게 아닌지 대통령이 숙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직무배제 사태에 이어 2번째 집단 성명도 등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은 징계 사유는 물론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흔결이 있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도 성명을 통해 보장된 임기를 사실상 강제로 중단시키는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선례가 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장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집단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칠까 조직적 움직임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 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도 함께 내려와야 한다면서 동반 사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짜고 치는 각본이라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민주당은 추 장관의 거취의 결단으로 윤 총장이 사퇴해야 될 이유가 더 커졌다. 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개혁 1라운드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속에서 공수처 출범 준비와 검찰 조직 인적 쇄신까지 대부분 마쳤다는 건데요. 추 장관이 임무를 마치고 사의를 결단한 만큼 윤 총장도 함께 물러나야 갈등 국면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민주당은 여론 역시 동반 사퇴를 원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하긴 했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이미 국민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에 반발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추 장관이 먼저 거취를 결단한 상황에서 이 소송전을 버티기엔 여론상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면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2라운드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동반 사퇴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각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애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게 임무였다는 건데요. 그 임무를 마쳤다며 사의를 밝히자 이제 윤 총장도 함께 나가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각본의 최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화살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불법 징계를 그대로 제거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졌다는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현실의 중심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아침에 이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국정논단을 넘는 국정파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합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추 장관이 망나니 역할을 해준 덕에 문 대통령이 손에 피 묻히는 일 없이 윤 총장을 제압하게 됐다고 비꼬았는데요. 윤 총장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할 최전사가 되어달라고 힘을 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대 윤 총장이라는 갈등 구도를 굳히려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내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이제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사퇴한다고 밝히면서 공수처장 인선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여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영장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열리게 됩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그제 오 전 시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강제추행 등입니다. 영장 청구 전날에는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추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 시기를 조율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다른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전 시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1시 반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대표적인 봄철 축제인 연등회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는 21번째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교 행사로 출발했지만 사회 전체에 화합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Congratulations, Republic of Korea. 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산하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아들여 연등회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I do anticipate that the spirit of dialogue of 연등회 will be widely shared, offering inspiration in addressing conflicts between countries. 연등회는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등회는 음력 4월 8일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불교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삼국사기에도 신라 경문왕 6년과 진성여왕 4년, 즉 9세기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배타적 종교 행사를 무형유산으로 등재하지 않는 유네스코가 연등회를 선택한 것은 종교를 떠나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몸이 불편한 사람을 행렬 맨 앞에 배치하는 배려가 있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에는 화려함을 자제하고 마지막 행사를 추모법회로 진행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그 절제와 약자를 위한 배려가 보이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심사기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등의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종묘제례와 종묘제례학, 판소리, 김장문화, 씨름 등 21개가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어제 저녁 이루어졌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위 결론이 난 지 14시간여 만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징계 제청 이후에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갈등만큼이나 여야 반응도 지금 극과 극인 상황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징계위 결론이 내려지고 추미애 장관 제청 있고 대통령 재가가 있기까지 하루에 이게 끝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 부분일 예.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국면이 한 1년여 동안 계속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로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개혁 3법을 입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도 이제는 뭐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갈등을 끌고 갈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 현재 갈등을 빨리 좀 매듭짓고 이후에 뭐 그 전국을 이끌어가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들도 아마 고려가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이 상황이 반영됐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윤 총장의 징계를 제거하면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정마루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표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네, 자 어제 청와대가 재가를 하면서 윤 총장 징계에 대통령 재량이 없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검사 징계법을 보면 해임, 면직, 그리고 정직, 감봉 이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장관 제청하고 대통령이 제가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량권이 있냐 없냐 가지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예. 요청을 받으면 재가를 해주는 게 원칙인 예.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대로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이번 그 징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이제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인지를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타이밍도 좀 뭐 조금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곧바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숙고한 다음에 재가를 해주는 뭐 그런 방식도 있었을 텐데 곧바로 이제 이걸 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종결짓고 싶은 그런 심정이 좀 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봤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더 하락하면 하락했지 이게 다시 뭐 반전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끝내고 차라리 다른 이슈로 다른 이제 그 전환의 계기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한 것도 알려졌는데요. 추 장관 사퇴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한데 어제 징계가 결정된 날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결정한 예. 건 그것하고도 관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전의 국면에서 빨리 좀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화두를 붙잡고 또 그 가운데 계속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카드는 이미 지난달 말에 검토가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11월 30일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반 사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 추미애 장관이 아마 그 사퇴 카드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추 장관이 계속 그 징계 국면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신속하게 임명한 것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 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 저는 깔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어떤 과정을 뭐 절차적 흥결이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여러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징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징계 결정이 난 그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얘기하지만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단 어떻게 보면은 명예퇴진 형식의 어떤 청와대 의사가 반영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청와대가 이번 징계 과정이나 아니면 감찰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여론이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너무 지나치게 좀 공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붙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거친 면들도 많이 부각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정치적 부담들이 계속 커오는 방향으로 지금 문제가 좀 더 커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상당히 부담감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일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데, 지난번에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추 장관이 결국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기 어려웠을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등장해서 결국은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조금 더 빨리 사퇴를 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아마 정치적 탈출구로서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결국은 뭐 국면 자체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국 집행하는 단계에 왔을 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동시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법적 대응을 계속 하긴 하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는 자진 사퇴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도 스스로 사퇴해주길 기대하는 마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그럼 윤 총장 사퇴의 의사도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호 평론가께서도? 그 징계를 제가 했다는 것에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은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물러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인화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퇴하게 되면 정치인으로서는 뭐 굉장히 이점을 안고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그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희생양이 돼서 나오는 뭐 영웅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면 더 힘이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동안에 좀 행보로 볼 때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까 하는 거고. 그게 또 추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윤 총장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 검찰 개혁의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그거를 강조를 해왔었고 그 동안에 야당 시절에도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왔고. 그런데 그 원칙을 허무는 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외압에 결국은 그만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종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꾸 지금 뭐 사퇴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잘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작전 성공이죠. 그러니까 추 장관은 어차피 이번에 징계를 회부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그럴 때부터 본인이 이미 이제 정치권으로 되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정치를 이제 한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좀 거칠게 진행되긴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아마 지금 목표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추미애 장관의 행보는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당에서는 근데 윤석열 총장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헌법과 법치를 수호할 최전사가 돼달라 뭐 이런 주문을 내놨는데요. 여야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에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고 중징계라는 걸 감안하면 본인이 이거를 또 그 소송을 걸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고요. 이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번 판단해 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절정은 이 정권 광기의 절정이었고 산산조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추미애 인격의 산산조각임을 국민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단순히 권력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제가 볼 때 용도 폐기의 절차가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손을 빌려서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지금 징계를 하는 것이어서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저는 차도살인의 그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같이 물러나야 된다, 아니면 법치 수호에서 버텨야 된다. 여야 시각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얘기 지금 듣고 오셨는데 야당에서는 좀 이게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만나서 얘기하면 그러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뭐하러 이렇게 일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의 그 임기를 네.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매우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인을 보내면 검찰총장이 거기에 수긍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처럼 혼외자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사퇴를 거부하고 그랬을 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대체 어느 정도 메시지를 보내야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실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힐 만한 메시지도 많이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사퇴할 뜻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로 보이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지만 이게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아직까지 인사 검증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다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부터 시작됐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까? 검찰이 그거 수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계가 꼬여왔고 결국은 서로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서 검찰총장한테 그만두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도 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이 현재까지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과 카드 자체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좀 여론에서는 같이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시점을 좀 보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하고 징계위에 회부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뭔가 좀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메시지를 던졌다면은 물러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어찌 됐건 좀 시점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더라면 과연 이 국면까지 왔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은 날 계속 신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안 했거나, 아니면 윤 총장이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이제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거나 뭐 둘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공무원의 행태, 또 뭐 윤 총장의 공무원스러운 그런 그 행태 이런 거로 볼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해왔더라면 본인이 어느 국면에선가는 책임지고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실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서로 양쪽에 보니까 감정은 그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 이후에라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소통을 해왔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의 직무 그 배제 명령 카드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 장관 측에서 자가 발전해서 저는 다분히 자기 정치 차원에서 이거에 나온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카드를. 그래서 약간 허를 찔렸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제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전에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윤 총장하고 좀 대화를 시도했더라면 뭐 상황은 조금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서 윤 총장도 뭔가 여론의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추미애 장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젯밤에는 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 앞으로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토요일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후보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정치하기 위해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욕을 많이 해놓고 그 꼴랑 서울시장 갖다 대는 꼴랑 서울시장 갖다 대는 꼴랑 더 큰 꿈이 있구나. 법무부 장관으로 오라 콜이 오면 어떻게 이거 참 대표가 당 대표가 그 국가 의전설 7위라는 걸 모르시구나. 총리 정도 돼야지. 총리요 총리. 국무총리. 그런 정도라면 모를까. 그런 정도라면 모를까. 네. 어때 법무부 장관 얘기하고 예.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 정치 이력에 더해서 이 과거 YTN 시사 안드로메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나온 뭐 향후 행보에 대해서 그냥 재미있게 풀어놓은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어젯밤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 이런 글.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인용한 글을 남겼고, 그제는 또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연일 지금 시를 인용해서 신명을 밝히고 있는데, 행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내상을 많이 입었죠. 상처 많이 입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다음번 정치 행보를 뭔가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희생을 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헌신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리고 결국은 추 장관이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을 키워놓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추 장관은 사실은 청와대의 의사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거칠게 풀어가면서 결국 국민의 반감을 키워온 그런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 장관이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어떤 재기를 노리는 차원에서 계속 나의 어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점들을 꾸준히 계속 강조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여기서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그 내상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정치적 재기를 이룬다고 하면 뭔가의 명분을 쥐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낙산사를 갔을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SNS에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상 치유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 안드로메다에서는 법무부 장관 얘기 이미 하셨고 서울시장 총리 얘기도 나왔는데 다음 그 단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서울시장 내상을 치유하는 시간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못 한다고 보고요. 국민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대권밖에 사실은 없는 것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권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지금 당내에서는 추 장관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화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대권주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치적 재기를 모색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시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재보선 그리고 다음 대선 이후에 다음 단계에서 뭔가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작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 장관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당히 결여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밀고 오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정치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도 계속 그 연장선 하에 있는 거고,
어찌됐건 법무부 장관 탈출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 곧바로 그 객관적인 시각이 어떻든 간에 예. 이제 계속 자기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왔다 갔다 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예. 서울시장 감히 하지만 서울시장 충분히 저는 고려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에 이렇게 무리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 했어도 되는 건데 굉장히 촘촘하게 스케줄을 짜놓고 이 윤 총장을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절반의 성공밖에 못 거둔 상태긴 한데도 본인은 승리 선언하고 일단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그림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본인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쉬지 않고 곧바로 아마 그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 같고 지금 계속 조금 전에도 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 대상은 또 누구냐? 친문계입니다. 당내 어찌됐건 핵심 지지층, 친문계를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여망을 이런 식으로 제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뤄냈습니다라고 예. 하는 메시지를 좀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사의를 제가 표명한 반박하려고 예.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주로 이제 현실 가능성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고 본인은 아마 직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파급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당내 지지 세력이 그만큼 모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굳이 추미애 장관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이번 연말에 맞춰서 시점을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제도적 개혁으로서의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해 연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속도전을 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다음 행보에 대해서 두 분의 전망이 엇갈렸는데 어느 분 말씀을 맞으실지는 좀 한참 뒤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여권의 동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 그런데 사퇴할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곧바로 법원에 정직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핵심은 회복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 여부인 거죠.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겠죠. 일반적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냐 아니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살피게 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징계위원회에서도 정직 2개월을 선택한 것도 물론 이제 서로 간에 징계위원들 간에 최대한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다수결이 될 때까지 표결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이런 얘기까지 4개월까지도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이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임기도 상당히 많이 남게 되잖아요. 내년 2월이면 다시 또 복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둘째로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라고 하는 건 재판하고 다르잖아요. 예. 기간 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인용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징계 못하는 거죠. 어느 기관이나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비단 예를 들어서 KBS 정현주 전 사장의 경우에도 해임됐잖아요. 그러니까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에도 집행정지 신청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율권,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법원이 판단해서 이거는 징계가 부당하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준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가 앞으로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상당한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여부. 이게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퇴임 날짜가 정해진 이런 독특한 직인데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직무 배제 명령 관련해서 이제 그 집행정지 청구했을 때 인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재판부가 이제 그 부분만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의 이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함께 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통상의 뭐 검사 징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지금 법원 쪽에서도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중시해서 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번 징계위 관련해서는 절차적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논란이 될 만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건 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라고 전제한다면 인용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을 모르지 않는데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거.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게 본인의 개인 고충 문제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전직 검찰총장 9분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역시 검찰의 중립성, 이 부분을 강조하는 성명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이제 빠지긴 했는데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된 것 같고 뭐 그렇게 하여튼 두 분이 제외됐다라고 전제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전직 그 검찰총장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 검찰 집단이 워낙 이 자기 집단 이기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전직 검찰총장들까지도 이렇게 나서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전직 검찰총장들이 뭐 꼭 지금 현재 검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야 될 이유가 딱히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중에는 이번 정부에서 초대 법무장관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다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도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징계 수위를 좀 속도 조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완수를 해내야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의 명분도 오히려 더 산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징계를 둘러싸고 국민들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리얼미터의 현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볼 텐데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요. 강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49.8%, 약하다고 보는 국민이 34%, 적절하다가 6.9%, 잘 모른다가 9.4%, 절반 정도는 징계 강도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본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뭐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갈등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피로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리고 언론이 뭐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일방적으로 사실 굉장히 유리한 보도들을 해왔다고 또 생각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하고 그 국민의힘 지지자 간에 서로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일종의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불신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왔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식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사과하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권 주자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틀 안에서 볼 때는 국민 여론이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이 커져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권력기관 개혁이다. 뭐 이런 큰 이제 그 화두를 가지고 좀 무리하게 추진해왔던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은 다시 돌려세울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떤 지금 여러 국정 지지도에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거고 이 부분이 작용할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여권 내에서는 개혁 입법, 검찰 개혁 뭐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 마무리되면서 여당에서는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좀 속도를 내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내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열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야당 거부권이 없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일 바로 2명으로 압축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딱 못 받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연내에 결론을 내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하여튼 그 올해 중으로 끝내야 될 사안들은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사실은 이제 재보선 국면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분위기 전환을 해서 새로운 네. 이슈로 가지고 국민들 좀 그 마음을 좀 다시 좀 얻어보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뭐 공처장 임명은 어찌 됐건 뭐 하여튼 그 12월 내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환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청와대 모습은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지막에 제도적 개혁으로서의 어떤 개혁은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를 출범할 때까지는 다른 거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공수처장 후보를 이전에 회의할 때까지 4차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2명까지 압축을 해서 마지막 5표까지 얻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추천위원들이 결국은 다 비토권을 행사해서 안 됐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다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를 이제 그 뽑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인사위원회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현재 나머지 5명으로 바로 과반수로 그 공수처 검사들을 선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권이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앞서 맨 처음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코로나19 대응 좀 시급하다 이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코로나19 상황 뭐 오늘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는 점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3단계로 올리게 되면 경제적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미 3단계에는 충족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단계를 선제적으로 선포했더라면 예. 과연 이 상황까지 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의문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도 이미 그 3단계 빨리 선포를 하자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대유행기, 3차 대유행기 초입에 들어섰을 때 이게 기하급수적 상승 곡선을 타지 않도록 딱 꺾는 게 한번 필요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3단계를 강력하게 좀 집행을 하고 그랬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악화됐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가져요. 예. 그런데다가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자꾸 정무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경제도 고려해야 되고 소상공인의 또 이 어려움도 고려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뭐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 고통의 기간을 짧게 가져갈 거냐, 길게 가져갈 거냐 이것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3단계를 강력해서 차라리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해서 그때 딱 한풀 꺾어 놓으면 그러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이게 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면서 또 3단계가 계속 또 나중에 선포돼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받을 고통보다도 오히려 그 고통의 절대 수치는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는 전문가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자꾸 더 많이 듣는 그런 그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방역이 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그냥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시 그런 그 초심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다 힘든데 특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통 뭐 이만저만이 아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방역 기준이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근거도 논리도 없는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을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했고 우리에게만 강력한 잣대를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상황은 솔직히 유사 업종, 저희 학원과 관련된 뭐 유사 업종, 뭐 스터디 카페나 뭐 독서실이나 유사 업종들은
지금 다 영업이 가능한 상태고요. 유독 지금 학원에만 갑자기 이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환경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쫙 놓고 보면 업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네. 형평성을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 참 어려운 문제인 것 할까요? 같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정부가 그 집합 제한이나 그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게임방이라고 있다는 것도 저도 최근에 네. 처음 알았는데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일률적으로 행정력에 미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형평성 있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방역적인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게 고민거리로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좀 반발이 적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미 두 차례 큰 고비를 겪으면서 상당히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생활에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 어떤 강력한 그 집합 제한 명령이나 금지 명령이 내려갈 경우에는 더 아마 이런 불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를 그동안의 K방역은요. 수렴은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가 했기 때문에 K방역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1차 파고 2차 파고 왔을 때 그때 곧바로 방역 전문가,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만 들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아예 멈춰 있었던 과정들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무적 판단을 해가면서 상황들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그 마지막 고비에 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왔다.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두 손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장면이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230조가 넘는 빚을 냈고 그리고 내년에 280조가 넘는 빚을 냈고 내년에도 그 정도에 가까운 빚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힘들어하는 임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국가 빚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허리띠 바짝 졸라매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의 조치에 좀 따라달라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3단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냥 3단계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4조 원 정도 뭐 그 지원금을 마련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함께 내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세금으로 걷든 어떤 방식으로 걷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고통 분담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정부 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만약에 3단계를 올리게 되면 지원책이 같이 나와야 된다. 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 피해보지 않게 법과 제도 만들어달라. 식당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 2번 울리는 일부 유튜버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맛집 유튜버가 음식점을 다녀간 뒤 음식을 재활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에 도달했고 식당 주인의 해명 댓글은 삭제, 차단됐습니다. 한순간에 악덕 식당으로 낙인 찍혀 버렸다는 겁니다.
네, 해당 가게 게장 무한 리필 식당인데요. 이 주인 설명에 따르면 리필 요청 시에 새 게장 접시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해당 고객의 기존 접시에 담겨있던 게장 국물 그리고 먹지 않았던 게장을 함께 담아줍니다.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서 유튜버 본인이 먹던 밥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CCTV로도 확인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항의 전화와 무차별 악성 댓글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을 문을 닫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은 처벌 수위.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 22%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겠죠.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인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밥알이 이 안에 들어있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은 비방의 목적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영상이 올라온 지 2-3시간 만에 그 간장게장집 주인이 CCTV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 절대 제 사용이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음에도 해당 댓글을 오히려 삭제하고 하단시켜버렸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 영상을 지우고 사과 영상을 올려도 피해 회복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사과 영상이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번 사건 영상 역시 조회수 오늘 오전 기준으로 147만을 넘겼습니다. 네, 독일에는 이 소셜 네트워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입자 200만 넘는 플랫폼에 올라온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는 사업자가 24시간 안에 지우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나치 찬양이나 인종 차별뿐 아니라 가짜 뉴스도 포함이 되는데요. 지키지 않으면 최대 600억 원 넘는 벌금을 사업자가 내야 합니다. 네, 유튜브 측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해성 콘텐츠를 올리면 3번까지는 경고, 이후에 반복이 된다면 계정의 일시 정지나 영구적인 폐쇄 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광범위하고 또 모호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14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하루 새 22명이 숨져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흘째 두 자릿수로 사망 누적은 63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위 중증 환자도 16명이나 발생해 역대 최대인 누적 242명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계획된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번 무작위 선제 검사에서 지난 이틀 동안 확진자 68명을 확인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상 부족 문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에서 이틀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병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고 지자체도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를 인용해 현지 시각으로 16일 미국에서 25만 명이 넘는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뒤 하루 신규 환자로는 최다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3,700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의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은 뒤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알래스카주의 의료 종사자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관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타난 두 건과 유사한 과민증 반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We heard from 2 allergic reactions and both of the individuals had prior history of severe allergic reactions, also carrying
allergy anaphylaxis pen with them. 하지만 영국 사례와는 달리 다른 약물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음식 등 다른 유형의 알레르기를 앓은 적이 있는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백신 접종을 승인하면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걸 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But I want to make sure that we demonstrat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it is safe to take. They're working on that plan right now, and when I do it, I'll do it publicly. 언제 맞을지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백신을 맞으려는 줄을 앞지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 대학교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이틀째 1000명대 기록한 것도 그렇지만 서울이 지금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400명을 넘은 상황이고요. 가장 오늘 상황에서 주목되는 점이 사망자가 역대 최대치가 나왔어요. 22명 나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420명으로 이거 최다치고요. 예. 사망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어제 그제가 12명, 13명 그래서 이게 최대치였었는데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보통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병상이 빈 상황이 돼야 되는데 16명이나 늘었다는 얘기는 합치면 거의 38명 정도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800명,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다 보면은 여기에 2%, 3% 정도 계산하면은 이 정도 숫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결과만 본다면은 이거 굉장히 빨라지는 속도 이것이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확진자의 수를 보면은 지금 해외 유입까지 다 합친다면은 하루에 908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저께 833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국내 발생 환자만 했을 때는 하루 평균이 833명인데 오늘 숫자만으로 보면 900명이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적으로 아직까지도 증가 추세이고 그렇게 심각한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일단은 증가 추세가 멈추지를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지금 병상 부족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확진자 많이 나오고 또 중환자도 많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4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상도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대학교 그리고 교회 내부 시설까지 좀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일반 병실이나 생활치료센터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워서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중환자실인 경우에 있어서는 단시간에 가능하지가 않고 결국은 이 상급 종합병원들의 중환자실을 좀 비우면서 다 전원을 시켜서 어딘가의 병원을 감염병,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하지 않으면은 일반 중환자실에는 사실 코로나 환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병실을 비워놔도 거기에 코로나19 감염이 된 중환자가 들어간다면은 전체가 다 감염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방역 당국, 정부와 의료기관, 또 의료진, 또 의료계 모두가 다 합의가 되면서 보상 문제 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실, 생활치료센터에 전부가 다 합의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히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이 보상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해결을 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문제까지 다 해서 병원 업무를 어떻게 돌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먼저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관리를 잘 못하면 지금 일반 중증 환자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치료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라서요.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 대형 종합병원들에 있어서 대부분은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또 위급하지 않은 수술은 좀 줄여야만 그 병상을 비우고 다른 병원에서 오는 전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 병상 또 다른 여러 가지 환자 특히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들, 심장마비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급 환자, 사망자, 중환자들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이고 한 병원만 해도 될 일이 아니고
여러 개의 병원들이 다 합쳐서 의논을 해야만 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일반 중환자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혈액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방역당국 얘기로는 2.8일치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실 뭐 좀 혈액 많이 필요한 상황인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헌혈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젊은 층들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군대에서 많이 하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군 부대 안에 병사들도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뭐 외출도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 학교도 또 지금 다 원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헌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또 감염의 우려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염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헌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건 전국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헌혈량을 늘리지 않는 한 뭐 근본적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지금 호소드리는 메시지를 잠깐 드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오늘 상황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같이 늘고 있다는 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요양병원 관련한 확진자들이 좀 계속 전국적으로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선제 검사를 좀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수검사 시기를 조금 당겨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 RT-PCR 검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해도 결국은 못 잡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신속 진단 검사를 더 빨리, 더 주기를 짧게 해서 일단 증상이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선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기를 더 짧게 하면서 진단 검사를 한다면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가게 돼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고령자, 그다음에 요양병원으로 가면서 지금 환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은 이 요양원에서의 사망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방역이 잘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면역 진단도 꼭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은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교수님 사례별로 한번 보면요. 지금 뭐 코레일 지금 그 예매를 뭐 50% 이하로 창가 쪽만 이렇게 예매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승무원 확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무원이 탔던 열차에 확진자가 탔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뭐 대면 접촉도 최소화하고 검표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퍼지게 된 겁니까? 글쎄요, 이건 누구도 이 퍼즐을 풀기는 어렵겠죠. 승객으로부터 승무원이 감염이 되고 또 승무원 사이에 있어서는 같이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승객하고의 직접적인 접촉이라보다는 어떤 간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창가 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승무원하고는 거의 뭐 어떻게 봐도 접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의 감염 경로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감염 경로는 거의 불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감염시킨 사람도 있고 감염된 사람은 있지만 중간에 어디서의 접점이 있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4일, 15일 이틀 동안 검사를 해서 지금 68명 확진 판정을 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0.36% 정도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결과치가 있는데 이게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데 이게 유의미한 수치로 보면 됩니까? 유의미하다기보다는 통계적으로 이 정도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거 굉장히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는 있어요. 0.36%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 통계 수치에 있어서 분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19,000명 안에서 68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구로 대비하면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방역이라는 것은 이런 무증상 환자들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난 사람의 동선을 찾아다니면서 그 무증상 환자들을 다 찾아내는 상황이었는데 무증상 환자가 직접 진단을 받고서 확진이 됐을 경우 과연 이게 우리가 방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800명, 1000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역학조사가 한계가 있거든요. 이 무증상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선을 지금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사람의 감염 경로를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유행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감염 경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즉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뭐 이런 요양원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예. 이렇게 실내에서의 환경이 많은 곳을 전수조사를 함으로 해서 거기서 찾아내고 그 유행을 집단 발생을 막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역학조사관의 한계를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 1000명이라는 숫자의 이 역학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실제로 무증상이었던 사람들이 나타난 68명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검사 안 받았을 이제 확진자들이 발견이 됐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그래서 하루 검사 건수를 37,000건까지 더 늘리겠다라고 서울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0건 내외로도 좀 의료진 과부하 같은 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 숫자로는 가능합니다. 예, 서울시에서 37,000건 한다는 게 무리한 방식은 아니지만 예. 여기서 제일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 검체 채취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진단이 다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고 우리 지금 실제로 환자를 보고 있지 않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 은퇴하신 분들, 쉬고 계신 분들이 전부 그 대구 경북대처럼 자원봉사를 나서 주신다면은 이 검체 채취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마 의료진을 보강을 해서 검체 채취를 하고 진단 검사를 한다면은 선제적인 37,000건,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이 서울 수도권에서의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선제적인 검사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은퇴한 의료진들이 좀 현장에 복귀해달라 이런 호소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3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올렸어야 된다. 저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게 지금 거리두기 상향에서의 실기가 3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요. 지금 유행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이게 뭐 거리두기 격상을 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부 다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10월 12일 날 1단계로 완화한 이후로 그다음에 점점 10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00명, 4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1.5단계, 2단계, 2.5단계의 격상이 항상 실기를 했습니다. 예. 좀 엇박자가 나면서 며칠씩 늦어지면서 한 것이 결국은 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3단계로 올리는 것도 사실은 지난 주말쯤 발표를 하고 이번 주 초에 실시를 했으면은 예. 사실 선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환자 숫자만 본다면은 800명이 되기 전에 이미 800명이 넘어갈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 시기에 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도 강력한 메시지가 됐었고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하지만 3단계로 올리지만 이 3단계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또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도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다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하면서 이것들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3단계로 올리는 것이 급한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방역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시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800명, 1000명이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500, 600명만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의 방역 이 수칙으로는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데 거리 단계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이동 감소 이것이 네. 확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눈에 띄지가 않고요. 결국은 1년이나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방역 의식도 사실은 네. 상당히 좀 무뎌진 것도 있고요. 지금 1000명이라는 이 숫자도 며칠 전에는 좀 아주 감각적으로 심각하게 다가왔지만 지금은 별로 쇼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이 또 조금 줄어들게 되면 금방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동량이 줄었다 할지라도 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기보다는 선제적으로 3단계를 하는 것이 맞는 그렇군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꼼꼼히 마련해야 되지만 3단계는 빨리 올려야 되고 이미 올렸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또 거리두기 3단계로 뭐 200만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맞춤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방역 전문가들이랑 함께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가령 10명 모임 금지를 5명으로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은 엄격하게 어떤 부분은 좀 더 여유를 두게 이런 식으로 맞춤형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들어가야 할 부분과 좀 안 그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맞춤형이라기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더 강력하게 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식당에서도 사실은 9시 전에 영업을 할 수가 있고 8제곱미터에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목욕탕도 지금 영업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3단계로 간다 할지라도.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정해놓은 규칙상에 있어서 3단계만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봉쇄 조치는 아닙니다. 3단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외출을 못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럽의 3단계 우리로 치면 3단계 봉쇄인 경우에 있어서는 직장을 가는데도 외출증이 있어야 되고 어디 외출할 땐 전부 외출증이 있어야 되고 식당 같은 건 전부 락다운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3단계라도 실기하지 말고 빨리 해서 더 이상의 봉쇄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결국 4단계가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3단계를 끝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기보다는 2단계라도 실제로 설계해 놓은 대로 빨리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올 연말에 약속 안 하고 뭐 호텔에서 음주를 한다든지 뭐 스키장 간다든지 하는 것들도 전부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야만 통제가 가능하고 줄어들지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뭐 2,000명, 3,000명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뭐 단계 상향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까지 이제 필요하다는 내용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학교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상황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임대주택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주택 대통령 방문 직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새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가구만 빌려다 놨고 본보기 주택으로 쓸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석연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방문할 임대주택을 꾸몄다, 손을 봤다 이런 이야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시에 LH 공공임대단지를 찾았던 게 지난 11일이었죠. 당시 문 대통령 전용 면적 44제곱미터짜리 투룸과 복층형 주택 등 두 채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주관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통령 방문 직전 4천만 원을 들여 빈집 두 곳을 꾸미고 연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LH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요. 우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12월 4일자로 작성된 대통령이 방문한 집 두 채의 인테리어 견적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집 한 채당 2천여만 원, 그리고 꾸민비와 운임비로 6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4,290만 원이 배정된 건데요. 해당 주택이 보증금 6천여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 남짓인 점을 고려하면 보증금의 70%가량을 들여 집을 꾸민 셈입니다. 여기다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해 외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은 4억 1천만 원으로 하루 행사에 모두 4억 5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논란이 불거진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네, 결국 행사 과정에서 보여진 모습과 실제 입주민 거주 환경이 다르다는 게 이번 논란의 본질일 텐데요.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완공됐는데 부실 시공 논란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곰팡이나 누수 등은 물론 화재 시를 대비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만 정작 배수관이 없다거나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단지는 지금 전체 1,640세대 가운데 25%인 410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4집 중 한 집이 빈집인 셈입니다. 올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해 추가 모집 공고를 두 차례 냈는데도 아직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행사를 주최한 LH 측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이 집을 꾸민 이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LH는 일단 거주민 가운데 집을 공개할 사람을 찾기 어려워서 빈집을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은 맞는다면서도 흔히 생각하는 구조 변경 공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LH가 제공한 인테리어 전후 비교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구조 변경은 없었고 TV와 침대, 식탁, 그림 등을 빌리고 조명이나 커튼 설치에 비용을 썼다는 겁니다. 또 방문 행사 이후에도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본보기 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행사 비용 4억 원은 사회자 섭외나 아파트 단지 모형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등에 책정을 했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돼 다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에 대해서는 접수된 하자 신고 처리는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대통령 행사다 보니까 준비는 했는데 뭐 구조 변경 없이 가구나 뭐 일부 설치만 했고 앞으로도 집 보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활용을 할 거다. 실제 들어간 돈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명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4천만 원을 들인 집의 경우 본보기 집으로 계속 쓴다고는 하는데 다른 임대주택 단지에는 대부분 본보기 집이 없습니다. 또 본보기 집이 필요했다면 입주 전에 만들었어야지 이미 대다수가 입주한 상황에서 대통령 방문에 맞춰 만드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 말이면은 가구와 소품 대여 기간이 끝났는데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면 또 추가 비용이 나가야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쳤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이 요구하는 건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제정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관한 일부 미 의회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법은 국제인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미국 CNN 방송 출연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다며 지난 2014년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고사포 사격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이번 법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금지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이지만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한파가 누그러지고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륙의 한파 경보는 모두 한파주의보로 약화됐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3도로 아침과 비교해서 기온이 9도가량 올라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 퇴근길 무렵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늘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사이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영서 남부에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과 함께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코로나19 뉴스 특보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